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주도시대. 우선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죠. 그래요. 합계 184석 중에서 민주정의당이 90석을 얻죠. 민주한국당이 57석을 얻어요. 민주정의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죠.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여당이었죠. 그럼 바뀌죠. 중간에 사건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러면 우선 민주정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의당 1981년 1월 15일 창당됐죠. 총재는 전두환이죠. 민주정의당은 주로 군 출신과 민간 정치인들로 이루어졌겠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력 인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민주공화당하고 뭐 큰 차이가 없죠. 민주공화당도 여권이 될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죠. 본딴 거겠죠. 총재 전두환. 전두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1931년 출생, 2021년 사망했죠. 그래요. 한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이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박정희죠. 그래요.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잘 알겠죠. 1977년 소장으로 진급, 1979년 국군 보안사령관. 그래요. 1979년 12.12 사태, 군사 반란 일으킴. 한국에서는 군사 반란으로 알려져 있죠.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으로 제11대 대통령의 선출. 그래요. 1980년 2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개정헌법 공포. 1981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의 취임. 그래요. 전두환도 별명이 있을 것 같죠. 별명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유명한 별명이 전탱크죠. 근데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탱크로 사람을 민 적은 없잖아요. 좀 별명이 적절하지가 않죠. 전두환 하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나요? 헬기를 떠올릴 수 있죠. 헬기 발포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광주에 헬기가 뜬 건 사실이겠죠. 발포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별명을 뭐라 지으면 될까요? 전헬기. 그러면 뭐 별로 재미가 없겠죠. 별명. 헬기 중에서는 아파치 헬기가 유명하죠. 광주를 상징하는 산으로는 무등산이 있죠. 무등산 아파치. 그래요. 헬기 중에서는 아파치 헬기가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무등산 아파치로 지으면 별명이 적절하죠. 아파치 헬기. 그래요. 그래요. 헌법을 개정을 하죠. 유신 헌법이 있는데 왜 개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개정 헌법. 대통령 임기 7년 및 간접 선거 선출. 간접 선거를 하니까 무조건 되겠죠. 임기를 정하죠. 7년으로. 유신 헌법을 그대로 쓰면 계속 대통령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민주화 열기가 너무 강하니까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임기 7년으로 정했겠죠. 안 그러면 계속 시위가 일어나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죠. 90석만 얻어도 다수당이 되겠죠. 3분의 1을 추천하니까.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은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죠. 그래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다수당이 되고, 여기 또 민주한국당이 있죠. 살펴봐야 되겠죠. 민주한국당 1982년 1월 17일 창당. 당연히 민주당 계열이 만들었겠죠. 구시민당 의원 출신들. 그래요. 초대 총재 및 대통령 후보로 유치동 선출. 그 당시 이제 유력 정치인으로는 김영삼, 김대중이 있죠. 그런 자들은 정치인이 될 수 없었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규제를 했죠. 아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치송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1924년 출생, 2006년 사망하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신민당에 참가하여 조직국장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이에요. 그래요. 민주당 계열 중에서 비규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당이 민주한국당임을 알 수 있어요. 또 한국국민당도 있죠. 제법 많죠. 18명이나 되죠. 눈치 빠른 사람 알겠죠. 그 전에 여당이 민주공화당이었죠. 공화당 출신 인물들이 조직했겠죠. 민주한국당 1981년 1월 17일 창당. 민주한국당이고 한국국민당이 있죠. 한국국민당이 제법 많죠. 사람들이 18명 있죠. 한국국민당, 민주공화당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죠. 1981년 1월 23일 창당, 총재 김종철, 민주공화당 출신들이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김종철 1920년 출생, 1986년 사망. 하나그룹 회장이었죠. 국회의원 역임하고 제1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죠. 개정헌법에 의해서 간선으로 대통령 선출하죠. 들러리라도 하더라도 참여를 하겠죠. 유치송 이 후보로 나가고, 민주한국당에서는, 한국국민당에서는 김종철이 나가죠. 그래요. 1985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민주정의당 그대로 있죠. 87석. 그전에는 90석이었죠. 좀 줄어서 말할 수 있어요. 신한민주당 50석. 신한민주당이 또 별도로 나오죠. 그래요. 또 민주한국당이 26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민주한국당도 민주 계열이고, 신한민주당도 민주당 계열이죠. 합치면 76석이죠. 제법 많죠. 그래요.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한번 지역 감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정의당이 전라북도에서도 선전을 하죠. 7석. 민주한국당, 민주당 계열이 6석. 비슷해요. 전라남도에서도 비슷하죠. 민주정의당 10석, 민주한국당 9석. 그래요.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는 압도적이죠. 서울특별시도 뭐 큰 차이 안 나죠. 14석, 11석. 민주정의당이 더 많죠. 그래요. 국민들 지지가 괜찮았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선거를 볼까요?
서울특별시에서 민주정의당이 13석, 신한민주당이 14석. 그래요. 큰 차이 안 나요. 전라도를 한번 볼까요? 전라도를 보는 이유는 뭔가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으니까 어떤 뭐 지역 감정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전라북도에서 민주정의당이 7석, 신한민주당이 2석, 민주정의당이 7석, 전라북도에서 신한민주당이 2석, 민주한국당이 1석. 그래요. 민주정의당이 이겼어요. 전라남도에서도 민주정의당이 11석, 신한민주당 5석, 민주한국당 5석. 비슷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 감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부산이 특이하죠. 부산이 보면 신한민주당이 6석, 민주한국당이 2석, 민주정의당이 3석이죠. 압도적으로 민주당 계열이 이겼죠. 경남은 또 다르죠. 민주정의당이 10석, 그리고 비슷하죠. 그래요. 부산에서 보면 민주당 계열이 강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81년엔 안 그랬는데 85년 되면 그렇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하여간 보면 지역 감정 때문에 지역 감정에 입각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여간 뭐 새로운 정당이 등장했죠. 신한민주당. 1985년 1월 18일 창당. 총재 이민우.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던 구신민당 인사들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그래요. 앞에서 설명했죠. 앞에 선거에서는 정치활동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금지가 풀린 이들만 나갈 수 있었죠. 그래요. 제한이 많았던 거죠. 이민우, 그런데 이제 신한민주당에 보면 이민우가 뭔가 발표를 하죠. 그 이민우 구상을 발표해요. 근데 이민우 구상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죠. 이민우 구상에 반발한 김명삼과 김대중이 1987년 4월에 탈당한다. 그렇죠. 핵심 인사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죠. 그 이민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1915년 9월 15년 출생, 2004년 사망하죠. 4대, 5대, 6, 7대, 9대, 10대, 12대 국회의원 역임을 하죠. 그 유력 인사인 거예요. 이민우도. 민주당 구파 계열이죠. 그리고 또 시민당계에서는 유진산 계였어요. 그 중심 역할을 했죠. 이 정도 이력은 있으니까 뭐 그래요. 총재가 됐겠죠. 그리고 1986년 12월 24일 이민우 구상을 발표해요. 그때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이 반발을 하죠. 이민우 구상은 뭐냐 알아봐야 되겠죠. 민주화 7기항에 실현되는 조건 하에서 전두환 정부가 제시한 내각제 개헌안 창성. 그 전두환 정부가 내각제 개헌을 제시를 했겠죠. 그리고 이민우 총재는 민주화 7개항을 추가시키려고 했죠. 근데 여기에 김영삼, 김대중이 반발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민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의 목표는 뭔가요? 내각 책임제죠. 실제로 4.19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해서 실시를 했죠.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민우 구상이 원래부터 민주당이 꿈꾸던 구상이죠. 오히려 김영삼, 김대중 반발한 게 좀 특이한 현상인 거죠. 원래 민주당 꿈이 내각 책임제인데 다 서로들 간에 뭔가 셈법이 있었겠죠.
김영삼, 김대중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대통령이 훨씬 권한이 세죠. 자기들이 나가면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왜 내각 책임제하냐,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반발했겠죠. 그래요. 근데 결론은 김영삼, 김대중과 생각대로 된 게 아니죠.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 잘못 생각한 것일 수 있죠. 왜냐하면 보더라도 그래요. 뭐 그 당시 이제 거리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시위가 많이 일어났지만 전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꼭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 선거도 보면 그러하고 뒷 선거도 보면 그러하고 그래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그게 다수의 생각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두환 주도시대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 12.12 군사혁명이 있었죠. 군사 반란이라 하는데 뭐 밀란이나 반란 다 안 좋은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죠.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 그랬죠. 왜 군사혁명이라 하나요? 두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되겠죠. 성공 여부, 사회적 가업, 완수. 한국에서는 전두환을 무등산 아파치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만 원래 밀란이나 반란이나 부정적인 것이에요. 밀란이나 반란이 혁명이 되는 경우는 객관적인 기준은 그래요. 성공 여부와 사회적 가업의 완수겠죠. 그래요. 두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12.12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란의 명분은 뭔가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체포죠. 정승화 역시 육군참모총장이니까 군인이죠. 11.15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으로 판단해서 일부 군인들이 하나회 중심 군인들이 그래 체포한답시고 이제 일으킨 거예요. 두 파가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군대에도 뭐가 있나요? 군사정부 연장론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군사정부 종식론이 있는 거죠. 군인들 중에서도 이제 군사정부 그만하자 그런 파가 있겠죠. 결국 이기는 이는 군사정부 연장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승리한 거죠.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요.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1980년 5월 18일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죠. 그래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1980년 5월 1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계엄령 확대됐다. 그래요.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자꾸 시위하니까 휴교령을 내리고 언론 보도 검열 강화 같은 조치를 취했겠죠. 군사 정부에 대해서 그래요. 비판하고 뭐 이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즉 군사 정부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겠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제야 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죠. 그래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들을 감금해버리는 거예요. 10일간 그러자 이제 10일간 학생들 중심으로 시위 발발. 그래요.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위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하여간 당시 사망자가 166명 발생을 했죠. 작은 피해는 아닌 거예요. 큰 피해인 거죠. 이 혁명이란 말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공한 것은 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 반발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사회적 가업 완수인 거죠. 경제를 발전시킨 걸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제 발전이 뭐가 중요하냐. 그 당시에 그런 하여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요.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 사회적 가업으로.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전 살펴봤지만 그게 애매한 거예요. 여전히 그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그래요. 정책은 중요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정책을 유력 정치인들이 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유력 정치인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죠. 김대중, 김영삼은 당연히 못했겠죠. 그건 뭐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수출 중심으로 기업을 키운다. 세계시장을 이용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김대중, 김영삼도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그런 일에 중점을 두질 않죠. 그러니까 확인도 가능한 거예요. 다른 일에 주로 관심이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통일 문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요. 김종필이 됐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박정희 정부의 뒤를 계승했을 수 있겠죠. 근데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적 사회적 가업을 또 수행을 해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요. 1980년 7월 30일 730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외를 전면 금지해요. 현 시대는 어떤가요? 과외를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교육비로 많은 비용을 들이죠. 풍족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우등선 폭격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겠죠. 고비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못 살게 될 것 같다. 힘들게 살 것 같다. 그것을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전면 금지시켜요. 즉 저비용 고효율 교육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정도 공정을 실현하게 되죠. 고비용 교육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이 실현되기 어려워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돈 많은 이가 유리해지는 거죠. 잘한 거예요. 완벽한 조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경제 발전에 이런 부분도 큰 역할을 했겠죠. 재단을 모으기도 쉬워지는 거고, 저비용이니까. 또 소비도 더 원활해지는 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했겠죠. 그 혁명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과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1984년 전두환과 일본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정상회담을 하면서
약 40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죠. 여전히 그래요.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987년 6월 항쟁이 있죠. 그래요.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발. 6월 10일부터 시민 참여 시위가 일어나죠. 학생 중심인데 시민들도 참여하기 시작해요. 넥타이 부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일제시대를 겪은 이들이 아니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높은 이들이고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6.29 선언을 하죠. 노태우 특별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뭐 주요 내용,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뭐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요. 역사적 사회적 가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죠. 전국 인구를 보면 3,700만 명, 90년에 보면 4,300만 명 늘어나죠. 10년에 한 20% 증가한다고 했죠. 20%까지 아니지만 많이 증가를 하죠. 서울특별시도 뭐 한 830만에서 1,000만으로 증가하죠. 부산광역시도 3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증가하고 계속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도시에 몰려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계속 기업을 육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업을 제공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도시에 빈민이 넘쳐나게 되고 거지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과업이었어요. 그래 도시화율을 보면 1950년에서 60년에 한 6% 증가하죠. 60년에서 70년 사이에 13% 증가하죠. 70년에서 80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16% 증가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업이었죠. 그 결과 사실은 그 당시 살기 괜찮았어요. 민주주의 인식이 높은 이들은 정신적으로 괴로웠을지 모르겠지만 취업하기도 쉬웠고 지금은 그 사회적 가업을 잊어버려서 방기한 결과 청년 취업률도 청년 실업률도 높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지간하면 다 취업이 됐죠. 살기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또 기업하기도 좋았고 또 장사를 해도 돈을 잘 벌고 기회도 많고 사회에 자기가 열심히 살면 어지간하면 재산을 많이 모았고 머리가 비상한 이들은 머리를 조금만 굴려도 큰 돈을 벌던 시대였죠. 그래요. 국민총소득을 보면 80년에 640억 불인데 거의 배로 증가하죠. 100 이상이죠. 1460억 불로 증가하죠. 1인당 국민소득도 1870불에서 3530불 거의 2배 가까이 뛰죠. 그래요. 사회적 가업을 잘 완수했어요. 단순히 그래요. 지급만 제공한 게 아니라 1인당 소득을 크게 높이면서 개개인별로도 풍요를 가져다 줬죠. 잘한 거예요. 국제 수지도 보면 어떤가요? 한국은 좀 그 자원이나 식량이 부족하죠. 수출을 많이 해야지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벌어들인 돈으로. 수출도 계속 증가하잖아요. 여기 보면 150억 불에서 87년에 보면 430억 불로 증가하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죠. 수입도 어떻게 되나요? 수입도 많이 증가하죠. 210억 불에서 370억 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죠. 그래요. 수출을 많이 해야지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어땠을까요? 국민들이 발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겠죠. 계속 이렇게 60년대부터
거의 한 90년간, 한 30년간 계속 발전을 하니까 국민들은 발전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사회적 과업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자. 민주주의도 사회적 과업인 거죠. 그 사회적 과업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실제 다수 의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학생들만 참여하다가 시민까지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정부도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6.25선언이 이루어졌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